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혜민 PD입니다. 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놈들이 잘 놀다가도 싸웁니다. 특히 장난감을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할 때 자주 다투는데요. 이럴 때 엄마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 가지고 놀았는지, 소유권은 누구였는지, 얼마나 가지고 놀았는지, 누구에게 더 중요한 장난감인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줍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주면 아이들도 대부분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신공항이 건설되는 대신에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전운이 감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양측의 입장과 갈등이 심각했었는데요. 아마 결과에 대해 양측 모두 아쉬움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이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결정을 했으리라 믿고 따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공항 건설은 아니지만 김해공항 확장으로 지역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16년 6월 21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오늘도 김혜민 PD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일부 생생인터뷰 보내드립니다. 내가 살 집은 없는데 집들은 나만 한다고 합니다. 오늘 국토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60만 가구 안팎이 되면서 미분양 나는 아파트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대체 미분양 사태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 PB센터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년 동안 미분양 쓰나미가 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 네네. 올해 미분양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미분양 자체가 네. 지금 이 순간에는 2016년 4월 말 현재 대략 물량이 이제 5만 3천 가구 정도 수준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늘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략 올해 60만 호 정도가 인허가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미분양으로 남을 물량이 얼마 정도인가에 대한 예측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분양 시장 자체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주 호황인 경우가 있고요. 네.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비인기 지역 위주의 그런 지방 지역 중심으로는 상당 부분 또 미분양의 우려도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수도권은 11만 가구, 또 지방은 12만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아파트는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런데 네네. 이제 들어갈 사람들 수요는 결국은 적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한 해 적정 주택 공급량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선 이제 국토부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주택 수는 연간 39만 호 정도로 이렇게 추정한다는 발표가 이어져 나왔고요. 네. 이걸 기반으로 이제 매년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제 이런 물량이 50만 호 정도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30% 정도의 물량이 남아도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우려를 표명하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도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고 문제는 이 미분양 사태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네. 지금 이제 가장 지금 하락폭이 큰 지역은 대구 광역시가 되겠는데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주택 매매량이 지난해에 절반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이런 양상도 보이는데요.
이것은 대구 광시 자체의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대구의 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 6천 가구까지로 늘어나 있습니다. 2만 6천 가구까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작년도 2015년도에 14,800가구니까 한 15,000가구 대비 무려 한 11,000가구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이 큰 건데요. 사실은 대구는 그동안 한 5년 동안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던 시장입니다. 그랬죠. 그런 만큼 네. 사실상 여기가 다소 조정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고 네. 5년간 장기적으로 급등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향 조정되는 아주 어찌 보면 안정적인 측면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네.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고공행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안정되는 그런 모양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내년에 대구뿐만 네. 아니라 부산하고 경남의 이 미분양, 그러니까 아파트 분량이 쏟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부산이나 경남 같은 지역은 네.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분석할 때 반드시 이제 지역별로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되고요. 이 시도별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올해 부산 시장은 지금 입주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대략 그 9천 가구 정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감소했고요. 네. 네네. 그래서 올해 부산 시장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가장 상승폭이 큰 이런 소폭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는 12,500가구 정도 입주량을 가지고 있는데 부산 시장이요. 네. 작년도에는 2만 1,000가구였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19,500가구로 또 증가합니다. 대략 한 7,000가구가 증가하죠. 그런 만큼 이제 부산 시장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의 소폭 상승세가 다소 좀 안정세로다가 대략 한 보합세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예, 올해 경남의 아파트 입주량은 이제 19,500가구였는데요. 네. 내년도에는 무려 37,600가구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지금 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경남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네.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런 수급 동향은 지역별로 좀 세분화해서 그렇죠. 이런 분석을 네. 하는 것이 적합한 그런 시장 분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수도권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수도권은 내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아파트 입주량이 2만 2천 가구인데 네. 내년도에는 이게 2만 6천 가구 정도로 증가합니다. 네. 그런데 그 증가하는 폭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문제는 거의 크지 않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내년도에 대략 15,000가구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는데요. 이 물량도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가 올해 대략 한 8만 가구 수준에서 내년도에 9만 3천 가구 수준으로 한 10,000가구 이상 늘어나게 되는 상황은 됩니다. 네. 그렇지만 경기도 자체도 물량이 많았던 2008년에서 2010년 정도 구간에는 대략 연간 11만 5천 원 정도 공급된 이런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네. 9만 가구 정도의 문제는 내년까지는 최소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네.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이야기해야 네.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미분양 사태가 날 것 같은 지역에 한해서 여쭤보면 그렇다면 이런 미분양 사태를 좀 줄이기 위해 좀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전체적인 이런 주택 공급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네. 관리 차원에서 이런 그 수급 계획을 국토부에서 시도별로 내지는 시군구별로 좀 세분화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택은 이제 지역 간 대체성이 거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이제 부동성,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전국 단위 숫자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시군구까지도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 수립이 좀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좀 돼서 네. 전체적인 좀 운영을 해야지만 이런 미분양의 우려라든가 수급 계획이 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후분양제 확대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후분양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택의 건축 공정률, 진행률이 80% 이상이 넘었을 때 네. 분양을 하는 것이 이제 후분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선분양의 이제 반대 개념이죠. 네. 지금 이런 그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제 검토되고 도입된 제도인데 일부 이제 공공 아파트에서는 뭐 시행되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입주 6개월 전에 분양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민간 아파트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런 건설 토지 매입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건축 비용까지도 결국은 이제 자기가 자금을 대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분야를 어떻게 부동산 금융으로 해결할 것이냐에 있어서 또 이자 같은 금융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진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제 자기 자금이 충분한 그런 건설업자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중견기업이나 영세업자 같이 자기 자본이 없는 그런 건설사들은 상당 부분 이제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큰 그런 것이 이제 건설사 입장이고요. 네.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런 후분양제는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6개월 전이니까 거의 뭐 실체를 다 확인하고 동호수도 확인하고 방향 모든 걸 확인하고 입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건 또 한편 입주자 입장에서는 6개월 만에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기존에 전세를 뺀다든가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집을 판다든가 이런 식의 연속적인 작업이 6개월 이내 끝나야지만 자금 마련하는 거고요. 네. 입주자 입장에서는 또 앞서 건설 시행사가 자금 부족이라든가 이런 사업 시행 능력이 없을 경우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으로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입주자 면에서도 그렇게 꼭 유리한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종합적인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주택 공급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세워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건설업자와 또 입주자 모두에게 좀 실질적으로 맞는, 현실적으로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갑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어려운 경제를 쉽게 공감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경제 탐구 생활. 정답자에겐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립니다.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립니다. 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할 국민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 정치인과 외무장관 또 언론 등이 잇따라 영국의 EU 잔류를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헝가리가 EU 동료 회원국으로 영국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문안이 담긴 전면 광고를 냈고요. 세계적인 투자가죠. 조지 스로소는 파운드화의 폭락으로 영국 경제에 극적인 악영향을 줄 거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과 탈퇴, 이 영어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뜻하는 그렉시트에서 따온 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945 문자나 스마트폰 앱 예스로 함께해 주세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생생경제 일부는 포스코와 함께 있습니다. 9358님, 김우성 씨는 어디 가셨나요? 어제 못 들어서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김우성 PD의 개인 사정으로 어제와 오늘 저 김혜민 PD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퀴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경제톱 뉴스와 두 번째 생생 인터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지금 시각 3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놓거나 주식을 판 뒤에 찾지 않는 돈, 이 증권사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던데요.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요? 네, 지난 17일 기준으로 이 고객 예탁금 잔액이 26조 1,8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날보다 1조 9,600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건데 이 종전 최고 기록은 작년 7월 20일 24조 7천억 원이었는데 이 기록을 1조 5천억 원 가량 좀 뛰어넘은 겁니다. 네, 고객 예탁금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 고객 예탁금은 언제든지 주식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만큼 주식시장을 기웃거리는 돈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효과가 컸는데 은행에 돈을 맡겨놔 봐야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시중 부동자금이 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워낙 이 고위험, 고효율이라 이 주식시장이 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역 아르바이트 시급이 생활임금에는 크게 못 미쳤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네, 아르바이트 포털인 알바천국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올해 1분기 서울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이 알바 채용 공고 25만 건 정도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알바의 평균 시급이 6,687원으로 이 전국 평균인 6,475원보다 212원 정도 높았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는 657원이 많았고요. 다만 서울시가 올해 확정한 생활임금인 시급 7,145원에는 못 미쳤는데 이 생활임금은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최소임금을 말하는데요. 네. 이 정도의 알바비를 지급하는 비율은 14%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같은 서울인데도 구마다 차이가 나는 걸로 밝혀졌다고 하던데요. 네, 강남이 6,660원, 강북이 6,586원으로 강남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 구별로는 강서구가 6,882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강남구와 동대문구, 영등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급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로 6,376원에 불과해서 이 강서보다 500원 이상 적었습니다. 이 서초와 강남, 송파 등 이른바 강남 상구의 평균 시급은 6,732원이었는데요. 서울 전체 대비로는 45원 정도 많았고 이 채용 공고 건수 역시 강남구가 가장 많아서 전체 알바의 14%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시급이 가장 높은 알바로는 모델이 11,300원 정도였고요. 설문조사와 리서치, 방문 학습지 등도 9,000원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모델이 정말 모델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몇 명밖에 못 하는데, 네. 소수 선택된, 네. 전당포, 저는 실제로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인터넷 전당포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인터넷 전당포는 휴대폰 같은 IT 기기를 담보로 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업체인데요. 네.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와 상담을 하고 이 오프라인 대부업체와 좀 연결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경기 사정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대부업 등록 업체 수는 2012년부터 좀 계속 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전당포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 수는 2012년에 113개에서 2013년에 200개로 좀 늘더니 2014년에는 654개, 작년에는 911개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당포가 이렇게 급증을 하면 딱 들어도 소비자 피해가 분명히 늘어날 것 같은데. 네, 그 소비자원이 네. 최근 3년간 피해 건수 166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좀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한 경우도 20%로 그 뒤를 이었는데 네. 실제로 이 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무려 84% 이상이 이 과도한 이자를 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대부 거래 표준 약관이나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에 불과했는데요. 네. 이 소비자원은 이자가 법정 이자율인 연 27.9%를 넘거나 아니면 이 감정료나 보관료, 택배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인터넷 전당포는 이용하지 말도록 좀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신의 물건을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릴 정도면 이분들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울 텐데, 네. 아유, 이런 건 하지 말아야죠. 네. 네. 초혼 연령이 10년 사이에 2살 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던데요. 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최근 2년간 결혼한 초혼부부 1,500쌍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초혼 연령을 보니까 남성은 평균 35.8세, 여성은 32.7세에 달했습니다. 10년 전인 2006년에는 남성은 33.4세, 여성은 30.3세였으니까 각각 2.4세나 좀 높아진 겁니다. 또 초혼 연령 분포를 보면 이 남성은 34세 이상, 여성은 31세 이상 혼인이 좀 크게 늘었다고 하고요. 취업 연령이 남자는 23.4세, 여자는 22.2세 정도니까 평균적으로 직장 생활 10년 차는 돼야지 좀 결혼에 골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아내 소득도 더 많은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남편 소득이 더 많은 부부가 전체의 80%로 아직은 대부분이었는데, 그렇네요. 네. 예, 아내 소득이 더 많은 부부도 17.2%에 달했습니다. 네. 10년 전에는 이 비율이 4.8%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12.4%포인트가 높아지면서 이 여성의 좀 경제력이 그만큼 좀 높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연소득을 보면 초혼 남성의 연소득 중간값은 5,500만 원, 여성은 3,500만 원 정도였고, 이 초혼 부부의 58% 정도는 이 같은 학력의 이성과 혼인한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 준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금감원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불법 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같은 이런 불법 금융행위 전반인데요. 이 불법 금융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이 좀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나 영상, 녹취 내용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피해 규모 등에 따라서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신고는 인터넷 포털 서민금융 133이나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호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새누리당이 오늘 아침 국회에서 정부와 경제단체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하반기에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다음 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추경 예산 편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모두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은 이제 이견이 없는 듯한데 이 예산의 규모 또 어느 부분에 쓸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분분합니다. 관련해서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 예산 편성은 진행될 것으로 보시죠? 교수님도? 예,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불가피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정부에서는 뭐 그러니까는 뭐 시간이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해도 6월 달에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 충분히 예상했었던 겁니다. 네.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이제 입장을 바꾼 이유를 그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요. 예, 정부만 사실 그동안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뭐, 우리가 이제 국가재정법 89조의 이제 추경 편성 요건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요.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우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1분기에 재정 조기 집행으로 이제 그 하반기 재정 절벽이라든가 경기 침체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정부만 예면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기업 구조 조정에 따라서 대규모 실업도 사실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었죠. 네. 근데 뭐 지난 15일 날에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고용 동향 발표했는데 5월 달 이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그러니까는 큰 폭으로 이제 상승했다는 수치가 발표됐고 네. 했듯이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사실 뭐 경기 침체하고 대량 실업 발생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네. 정부가 예면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제 정부도 이제 그러니까는 입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실제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조선소 밀집한 경남 실업률이 1년 만에 1.2% 상승해서 3.7%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수치인데 또 저희가 생생 인터뷰에서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 국세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 이유도 아무래도 정부가 추경 예산 편성하는 데 좀 주요했다. 아무래도 좀 쉬우니까요. 예산 확보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 국세 수입이 증가한 부분은요. 네. 좀 우리가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4월까지 한 18조 1천억 원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비해 가지고 증가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국세 수입 중에서 한 4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은 이제 그러니까 지방 교부금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8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3조 한 5,600억 정도가 이제는 결국 이제 중앙정부에 쓸 수 있는 돈이고요. 그거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가 불황인데 어떻게 정부만 세금 수입이 증가하느냐 이런 좀 이제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청취자들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시간 차이하고 이제 불황의 역설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서 이제 그러니까 세금을 냈을 때 그 세금이 바로바로 이제 국가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2개월 내지 3개월, 4개월 후에 이제 국고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반기에 집중됐던 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든가 개별 서비스 인하 효과가 이제 올해도 넘으면서 세수 통계에 잡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부가세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수출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가세 이제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고요. 네. 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소득심사가 강화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양도소득세가 올 이제 1분기에 대개 이제 세수에 잡혔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도 마찬가지, 법인세는 이제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수익이 확실한 것만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익이 이제 증가했지만은 매출은 증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익이 증가해서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러니까 요즘 이제 불황형 흑자 뭐 수출 경상수지 흑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와 비슷한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국세 수입 증가가 이제 지속 가능성은 이제 그러니까 없다고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은 되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세수 증가 부분을 일단 뭐 어쨌든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일단 재원에 좀 여유는 생긴 거죠. 재원의 여유는 생겼지만 그 이면을 잘 살펴봐야 한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규모가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또 이게 규모가 너무 크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규모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을 듯 보이는데요. 저는 규모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네네. 예, 그러냐면 이제 추경의 기본 목표는요.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 대량 실업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추경을 이제 편성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마중물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마중물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가계 소비라든가 기업 투자 등 시장에 이제 민간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네. 정부 지출을 통해서 이제 민간 수요를 살려내고 그 결과로 이제 소득 증가라든가 정부 세입 증가로 이어져 가지고 정부 부채도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이제 마중물 효과예요.
따라서 이제 정부 지출을 통해서 민간 수요가 살아나려면은 일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야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되어야지만 이제 가계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 투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과거에 되게 추경 편성이 실패했던 이유가 이걸 못 만들어내 선순환 고리를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즉 뭐냐면 마중물 효과를 못 만들어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을 10조를 하던 30조를 하던 간에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안 되면은 단기적으로 성장률 수치만 끌어올리고요.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비용은 결국 뭐냐면 국가 채무로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추경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의 추경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어느 분야에 편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제 생각에는요. 단순하게 추경 예산을 한다고 해서 정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선구조가 예. 이루어질까 가능할까 이제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추경은 기본적으로 정부도 그 실업 대책 예산과요. 네. 이제 조선업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실업자들이 대량 발생하니까는 그 실업 대책 예산에 이제 좀 일부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경기 부양하고 대량 이제 그 일자리 창출에 연결돼야 되는 건데요. 네.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여당과 더불어 가지고 되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는 고전적이고 굉장히 도식적인 방식이에요. 그렇죠. 뭐 도로나 항만 만드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을 이제 정부에서 지난해 편성을 하면서요.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한 1조 5천억 원을 감액했었어요. 아, 네. 그 감액한 이유를 이제 기획재정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고속도로 길이가 주요 20개국 중에서 국토 면적당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SOC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SOC 투자는 이제 그러니까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SOC 지출 가지고 좋은 일자리, 젊은이들한테 좋은 일자리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국민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거기에 부합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실패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네네. 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그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지금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게 더 낫다. 국내 경기 활성화를 가져온다.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요. 네. 이 SOC보다는 공공 임대주택이 현실적으로 조금 더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도 이제 건설 사업인데 네. 그 자체보다 이제 가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이제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계 소비 여러 개 이제 증가 효과를 좀 이제 그 수반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냥 SOC 사업보다는 SOC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권에도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이게 낭비적으로 이제 사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가계한테 부담 완화로 연결시켜주는 점에서 저는 공공임대주택이 조금은 더 낫다고 봐요. 아, 네. 지금 뭐 야당에서는 뭐 누리과정 예산과 같이 좀 격차 해소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그 누리과정 예산은 이 경기 침체라든가 대량 실업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죠. 그렇죠. 없는데 이제 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육대란 문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보육대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야당 입장에서는 국가 책임을 중앙정부 책임을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러니까는 국가 책임을 중앙정부 책임을 그러니까는 정상화시키는 차원 속에서 예산에 그러니까는 반영하는 필요가 있다는 차원 속에서 주장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그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보육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공약으로 내세운 거라면은 그 부분을 일단 그러니까는 보강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추경 예산을 이제 집행하다 보면은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를 받아낼 것도 있다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과 좀 타협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교수님이 추경 규모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네. 이 추경 방법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느냐 아니면 초과세수를 활용하느냐인데 추경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추경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먼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제 세계 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지난해 이제 쓰고 남은 돈을 이제 우리가 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한 1조 7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익을 본 것들이 있어요. 적립금이요. 네. 이걸 이제 정부한테 편입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일단 먼저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러니까 초과세수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는 국세가 이제 지난해보다 더 많이 수입이 거둬들여졌는데 네. 이걸 먼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국채 발행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마지막 수단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야당에서는 국채 발행하는 건 추경 예산 그렇게 늘려선 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효과 없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같은 방식으로 되게 이제 추경이 과거에 그러니까 수차례 했었는데 그게 별로 이제 효과가 없었고 네. 계속 국가 부채만 증가를 시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네. 추경을 투입할 시기 골든타임 언제로 보세요? 놓쳤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 예. 네. 그 사실 이건 뭐 우리가 금리 정책이든 아니면 이런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야지 이게 그러니까는 그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얼어붙기 전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가능한 한 그러니까 빠른 쓰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당 입장 속에서 지금 이게 이제 기업 구조조정의 이제 결과로서 이제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야당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책임 규명을 이제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당은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거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당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경을 이제 조기 집행하는 부분을 야당은 협조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여당은 그러니까 이 조사는 조사대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는 차원에서요. 네. 하는 차원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행적으로 응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당과 야당이 그러니까 목적이 서로가 다 타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모든 게 이 적당한 시기라는 게 있는데 또 정치권이 공방만 하다가 이 골든타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블랙시트 투표 결과가 이 추경 예산의 주요 변수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게 되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는 이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물 부분이든 그러니까 금융 분야든 간에요. 네. 굉장히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뭐 금융과 예안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브렉시트가 좀 이제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젊은층 투표 참여율에 달려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젊은층하고 이제 노년층하고 굉장히 이제 분열이 심해가지고 네. 노년층들은 이 탈취하기를 원하고 젊은층들은 잔류하기를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층에서 투표 참여를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여간 이것이 현실화되게 되면 그 후폭풍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은 아시아권에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대외 개방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특히 금융 시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역풍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퀴즈 제목이 사실 퀴즈 정답이 브렉시트예요. 그래서 예. 2872님이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까지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때인데 영국 국민의 탁월한 선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도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경제탐구 생활 정답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브렉시트였어요. 많은 분들 답 남겨주셨는데요. 정답자, 당첨자 2분 선정했습니다. 3594님, 유로화도 걱정이고 중국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하셨고요. 8289님 정답과 함께 여행 스케치 공연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어제와 오늘 애청하던 프로그램 직접 진행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생생경제 김우성 PD와 다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